제가 25년간 틀렸습니다. 저는 미국 펜타곤에서 25년간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방산 전문가입니다. F-35, F-16, F-15점,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직접 분석하고 협상했죠. 록히드 마틴, 보잉 임원들과는 골프를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오만함이 무너졌죠. 한국제 전투기, 기술 이전받아 조립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KF-의 보라매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저는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UAE는 KF-를 선택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80억 달러, 약 24조 원짜리 계약의 판도를 뒤집었고 미국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죠. 1950년 폐허였던 나라가 2025년 어떻게 미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커크먼입니다. 58세죠.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나 자랐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1999년 33살의 나이로 펜타곤 국방획득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전투기와 함께였죠. 제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F-15 이글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F-16 팔콘의 터키 판매, 그리고 최첨단 F-35 라이트닝의 전 세계 배치까지 제 손을 거쳐간 계약 규모만 500억 달러가 넘어요. 록히드 마틴 CEO와는 한 달에 2번씩 골프를 쳤고 보잉 부사장들과는 매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죠. 제 성격은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입니다. 숫자와 사실만을 믿어요.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하죠. 전투기 성능을 평가할 때는 레이더 탐지거리, 최대 속도,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 같은 구체적 수치만 봅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기술의 절대 우위를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라이트 형제 이후 100년 넘게 미국이 하늘을 지배해왔잖아요. F-22 랩터의 스텔스 기술, F-35의 통합 전자전 시스템, 이런 건 미국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책상 뒤 벽에는 F-35가 하늘을 나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죠. 수피리오리티 스루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한 우위.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제 아들 제이크는 26살로 공군 조종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F-35 같은 멋진 전투기 조종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7시에 커피를 마시며 디펜스 뉴스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를 읽었어요. 전 세계 방산 동향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 교회의 골프장에 갔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9월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UAE 국방조달청이었고 참조에는 제 상사인 중동 담당 국장이 포함돼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 자문 요청. 저는 평소처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목록을 봤죠. F-35A, 라팔 타이푼,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 KF-21 보라매, KF-21, 이게 뭐지?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고요? 제가 알기론 한국은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 F-16을 면허 생산하는 수준이었는데 독자 개발이라니.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밌는 걸 봤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대요. 아내는 한국 드라마가 요즘 인기라던데 전투기도 만드나 보네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낯선 이름 KF-21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 2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신념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메일 한 통으로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온 섭씨 18도의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제 집 서재 창문으로 포토맥 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워싱턴 DC에서 15분 거리의 알링턴. 이곳은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매일 아침 제 루틴은 똑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 30분 조깅, 샤워 후 커피 한 잔과 함께 뉴스 체크. 월스트리트 저널 국제면을 먼저 보고 디펜스 뉴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온라인판이죠. 전 세계 방산 시장 동향이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왔어요. 8시 30분이 되면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합니다. 검은색 BMW 5 시리즈였죠. 아내 엘렌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들 제이크는 독립해서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딸 에밀리는 대학교 3학년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획득청 항공시스템 부서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시니어 디펜스 애거지션 애널리스트였죠. 제 업무는 명확했어요. 미국 전투기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쟁국 무기 체계를 평가하며 동맹국의 방산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제 사무실은 펜타곤 4층 복도 끝에 있었어요. 창문이 있는 개인실이었죠. 25년 경력의 특권이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관여했던 주요 계약의 기념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 F-15SA 계약 체결식, 2015년 한국 F-35A 도입 협상 장면, 2019년 일본 F-35B 추가 구매 서명식. 제 책상 위에는 항상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은 이메일, 가운데는 분석 문서, 오른쪽은 실시간 방산 뉴스였죠. 키보드 옆에는 전 세계 주요 전투기의 성능을 한눈에 비교한 차트가 있었어요. 당연히 F-35가 최상단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죠. 국방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펜타곤 내부 식당에서 함께 모여 최신 방산 이슈를 토론했습니다. 브래드, 러시아 수-57은 어떻게 봐? 동료 존이 물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F-35에 한참 못 미쳐. 생산 대수도 10대 미만이고 사실상 실패작이지. 제 답변은 항상 단호했어요. 중국 J-20은 겉만 그럴싸하지. 엔진 기술이 딸려. 미국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야.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외에 진짜 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요. 유럽의 타이푼이나 라팔은 4.5세대에 머물러 있었고 일본이 개발 중인 F-3는 아직 설계 단계였죠. 그 주의 주요 일정은 UAE 차세대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 예비 분석이었습니다. UAE는 1990년대 후반 도입한 F-16 블록 60약 80대를 교체하려 했어요. 노후화된 항공기들이 2030년대 중반이면 수명을 다하니까요. UAE는 중동에 부유한 국가답게 국방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간 국방 예산이 200억 달러가 넘었죠. 그들은 최신 무기를 원했고 돈도 충분했어요. 저는 당연히 F-35를 추천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은 간단했어요. F-35A 80대면 약 100억 달러, 무장과 정비 장비 포함하면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죠. 록히드 마틴은 기뻐할 겁니다. 펜타곤도 동맹국 무기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고요. 하지만 UAE 측에서 보내온 입찰 공고 문서를 열어봤을 때 제 눈이 멈췄습니다. 후보 목록에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F-35A, 프랑스 라팔 F-4, 유럽 타이푼 트렌치4, 그리고 한국 KF-21 보라매. 한국이 왜 여기 있지?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수출 경쟁에 참여할 수준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제 머릿속 한국 방산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을 배워 면허 생산하는 나라. 독창성보다는 모방에 가까운. 아마 경험 쌓으려고 입찰에 참여하는 거겠지.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제로야.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UAE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F-35A 선정 가능성 95%였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F-35는 성능, 기술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종들은 형식적 비교 대상에 불과합니다. KF-21에 대해서는 단 2줄만 언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은 아직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실전 검증이 전무합니다. 진지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웃긴 일이 있었어요. UAE 전투기 입찰에 한국이 끼어 있더라고요. 아내 엘렌이 물었죠. 한국이요? 삼성이나 현대 만드는 그 한국? 맞아요. 근데 전투기도 만든대요. 믿어져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인기라던데 전투기도 만들 줄 아나 보네요.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 정도였어요. 대중문화는 좀 하는 나라. 자동차랑 스마트폰도 잘 만들죠. 하지만 전투기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한 나라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예요.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미국이 100년 넘게 쌓아온 걸 한국이 따라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서재에서 다시 한번 입찰 공고를 봤어요. KF-21 보라매. 보라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젊은 매를 뜻하는 한국어라고. 젊은 매가 독수리를 이길 순 없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F-35의 별명이 라이트닝이지만 미국의 상징은 대머리 독수리니까요. 한국의 젊은 매가 미국 독수리를 위협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제 무의식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UAE는 왜 KF-21을 후보에 올렸을까? 그들은 돈이 많은 나라예요. 형식적 절차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25년 경력에 제가 놓칠 게 뭐가 있겠어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F-35가 최고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거죠. 그날 밤 제 꿈속에서 전투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F-35, 라팔, 타이푼,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낯선 전투기 하나. 그게 KF-21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기는 제 꿈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예언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프랑스 다소 항공의 수석 컨설턴트 피에르 듀퐁이었습니다. 저는 피에르와 15년 넘게 알고 지냈죠. 우리는 경쟁자이면서도 때로는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어요. 브래드, 긴급히 할 얘기가 있어. 피에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고 낙관적인 그답지 않았죠. 무슨 일인데 그래? UAE 건 말이야. 뭔가 이상해. 그들이 한국 전투기 성능 데이터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어. 제 심장이 약간 빨라졌습니다. KF-21 말하는 거야? 그래. 처음엔 나도 형식적 절차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UAE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 사천인가 하는 곳에 있는 공장에 가서 시제기까지 탔대. 뭐? 참모총장이 직접? 저는 놀랐습니다. UAE 공군 참모총장은 사성 장군이에요. 그런 고위급 인사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뿐이 아니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UAE 측이 기술 이전 조건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대. 특히 AESA 레이더랑 항공전자 시스템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라.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F-35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요. 미국 의회가 절대 허락하지 않죠. 이스라엘 같은 최측근 동맹국에게도 핵심 기술은 안 줍니다. 프랑스 라팔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기술 이전은 꿈도 못 꾸죠. 브래드, 솔직히 말해서 나 좀 불안해. 한국이 뭔가 제안한 것 같아.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진정해, 피에르. 설마 UAE가 검증도 안 된 한국 전투기를 선택하겠어? 성능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전은 다르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찝찝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펜타곤 중앙 광장이 보였어요. 평소처럼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설마. 저는 컴퓨터를 켜고 KF-21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키피디아부터 봤죠.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2015년 체계 개발 시작.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 계획된 생산 대수 120대. 2022년에 첫 비행이면 이제 겨우 2년 됐네. 저는 안심했습니다. 고작 2년 된 프로그램이 50년 역사의 미국 전투기를 위협할 리 없죠.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성공.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 탐지거리 150km 이상. 잠깐, 이게 사실이야?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입니다. 미국, 유럽, 일부 선진국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디펜스 뉴스 기사를 찾았어요. 2023년 3월자 기사였습니다. 한국 KF-21용 AESA 레이더 시험평가 완료. 목표 성능 달성.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 한화 시스템, 차세대 AESA 레이더 개발, 수출 시장 진출 준비. 이건 진짜네. 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짜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KF-21의 복합재 적용률이 42%라는 겁니다. F-35는 35%예요. 한국 전투기가 미국보다 높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복합제 적용률이 높다는 건 무게가 가볍고 스텔스 성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기동성도 향상되죠. 그날 저녁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올해 200억 달러 돌파 전망,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 주력, K9, 천궁. 저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예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까지 샀죠. 천궁 미사일은 UAE가 이미 구매했고요. UAE가 한국 무기를 이미 쓰고 있었구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2022년 천궁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35억 달러어치 샀어요. 미국 패트리어트를 제치고요. 그 이유는 성능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을 먹는 내내 제 머릿속은 KF-21로 가득했어요.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아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았죠. 한국 방산 역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한국은 미국에서 M16 소총 면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를 자체 개발했죠.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 성공. 2000년대, T-50 고등훈련기 개발 및 수출. 꾸준히 발전해왔네. 그리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독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K2 흑표 전차, 천궁 미사일, 현무 탄도 미사일, 그리고 KF-21. 저는 1950년 한국 전쟁 사진을 봤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2024년 현재 서울의 모습, 초고층 빌딩, 첨단 기술, K-팝과 드라마의 중심지.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예상을 벗어나 성장하고 있었죠. 새벽 2시,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UAE 국방조달청에서 온 긴급 통보였어요. 10월 2일, UAE 공군평가단이 재차 한국 방문 예정. KF-21 시뮬레이터 훈련 및 생산시설 점검 진행. 브래드 커크먼 분석관은 상세 보고서 준비 바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차 방문이라고요? 그것도 시뮬레이터 훈련까지. 이건 진짜 심각한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형식적 검토가 아니에요. UAE가 한국 전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제 25년 경력 중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제 이메일함에 빨간색 긴급 표시가 달린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UAE 국방조달청 차관 알만수리. 제목은 어전트 리퀘스트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브래드 커크먼 분석관님께 UAE 국방부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 KF-21 보라매에 대한 상세 기술 분석 보고서를 72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 중점을 두십시오. 첫째, F-35와의 성능 비교. 둘째, 기술 이전 가능성 및 범위. 셋째, 가격 경쟁력. 넷째, 장기 운용 비용. 다섯째, 생산 일정 및 납품 가능 시기. 이 보고서는 우리의 최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 그것도 최고사령부의 직접 지시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UAE가 한국 전투기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선택했는데 명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저는 즉시 펜타곤 내부망으로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UAE 상황 심각, 즉시 면담 요청. 30분 뒤, 저는 국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 국장은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제 보고를 듣고 표정이 굳었어요. UAE가 정말 KF-21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최고사령부 직접 지시라는 건 왕세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젠장. 로버트 국장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욕하는 걸 처음 봤어요. 록히드 마틴에 연락했나? 아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려고. 당장 연락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록히드 마틴 국제영업 부사장 데이비드 헤스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대학 선배였고 15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죠. 브래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데이비드, 큰일 났어. UAE가 한국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뭐라고? 한국? KF-21? 응. 최고사령부 직접 지시로 상세 분석 보고서를 요구했어. 72시간 내로. 이런 제기랄. 데이비드도 욕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브래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F-35가 어떻게 한국한테 밀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UAE는 진심이야. 기다려. 지금 긴급 이사회 소집할게. 오늘 오후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5년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신흥국 제품에게 밀릴 위기라니. 오후 2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동료들, 방산업계 인사들, 컨설턴트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브래드, UAE 소식 들었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 뭘 제안한 거야?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로키드 마틴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F-35 가격을 10% 인하할 거야. 대당 1억 800만 달러에서 9,700만 달러로 10% 인하라고. 그건 수십억 달러 손실인데 UAE를 잃는 것보다는 나아. 그리고 유지보수 패키지도 특별 조건으로 제공할 거야. 기술 이전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너도 알잖아. 의회가 절대 허락 안 해. 그럼 소용없어, 데이비드. UAE가 원하는 건 기술 독립이야.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라고.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저녁 7시. 집에 가는 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피에르였어요. 브래드, 방금 확인했어. 한국이 UAE에 제안한 내용. 뭔데? 기술 이전 100%, 현지 생산 40대, 정비 기술 완전 이전, 그리고 가격은 대당 6,500만 달러야. 뭐라고?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너무 놀라서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6,500만 달러? F-35의 절반 수준이잖아. 그것뿐이 아니야. 유지비도 F-35의 60% 수준이래. 그리고 2028년부터 인도 시작한대. 2028년이면 3년 뒤잖아. 우리보다 빨라. 맞아. F-35는 현재 생산 대기 기간이 5년이야. 주문 폭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격, 기술 이전, 납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브래드, 솔직히 말할게. 나 이번엔 질 것 같아. 라팔도 마찬가지야. 우린 기술 이전을 완전히 할 수 없어. 한국은 할 수 있고. 피에르, 성능에서는 F-35가 압도적이잖아. UAE가 필요한 건 F-35의 100% 성능이 아니야. 80% 성능으로 충분해. 그들의 가상적은 이란이거든. 이란 공군은 노후화된 F-14와 구형 미그를 쓰고 있어. KF-21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지.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피에르의 말이 맞았어요. UAE는 F-22나 F-35 같은 초최첨단 전투기가 필요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충분한 전력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술 독립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얼굴이 창백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재로 갔습니다. 72시간 내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F-35를 밀어야 할까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25년간 미국 전투기를 위해 일했으니까요.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도 있고 펜타곤 동료들의 기대도 있죠. 하지만 분석가로서의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써야 한다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써야 한다고. 밤 12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화면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거렸죠. 제 머릿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F-35를 추천해. 그게 내일이야. 미국을 배신할 거야? 아니야. 진실을 써야 해. 분석가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새벽 3시까지 저는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5잔이나 마셨지만 머리는 맑아지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브래드, 보고서 어떻게 쓸 건가? 우리 관계를 생각해봐. 15년 동안 함께 일했잖아.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한국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는 끝나겠죠. 펜타곤에서도 배신자로 찍힐 거예요.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의 편에 설 것인가. 더 이상 형식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됐어.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아침 8시, 저는 펜타곤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72시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KF21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기술 문서, 언론 보도, 전문가 분석, 하나하나 검토했죠. 첫 번째 충격은 성능 재원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주요 재원, 최대 속도 마하 1.8, F-35와 동일, 작전 반경 2,900km, F-35는 1,200km, 작전 반경에서 KF-21이 2배 이상 앞섰어요. 실용 상승한도 16,000m, 역시 F-35와 비슷한 수준. 잠깐, 이게 정말 맞는 수치야? 저는 3번, 4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KF-21의 성능이 F-35에 근접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했습니다. 무장 탑재량을 봤습니다. KF-21 블록1은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 6발 탑재 가능.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합치면 총 7.7톤. F-35는 내부 무장창에 4발, 총 8.1톤이었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F-35A 최신 가격 대당 9,700만 달러. 로키드 마틴이 10% 인하한 가격이죠. KF-21 수출형 추정 가격 대당 6,500만 달러. 차이가 3,200만 달러. 한화로 약 420억 원이었어요. 80대를 구매한다면 총 가격 차이가 25억 6천만 달러. 약 3조 3,600억 원입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UAE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다른 무기를 더 살 수 있죠. 하지만 성능 차이가 있잖아.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예요. KF-21은 4.5세대죠. 스텔스 성능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KF-21 블록1은 부분 스텔스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보다 크죠. 하지만 2030년 이후 나올 블록2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이에요. 내부 무장창을 확대하고 기체 코팅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F-35가 우위지. 저는 안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가 그 안도감을 깨뜨렸어요. UAE의 작전 환경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작성한 거였죠. 그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UAE의 주요 위협은 이란입니다. 이란 공군은 1970년대 F-14 톰캣과 구형 미그-29를 운용 중이며 현대전 수행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UAE 공군의 목표는 압도적 기술 우위 확보가 아니라 충분한 억제력 유지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충분한 억제력. KF-21로도 충분하다는 거잖아. 이란 공군을 상대하는데 F-35의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과잉이에요. KF-21의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면 이란 전투기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니야, 기술 신뢰도를 봐야 해.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F-35는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어요. 이스라엘, 미국, 영국이 실전에서 사용했죠.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반면 KF-21은요? 2022년 첫 비행. 아직 양산도 시작 안 했어요. 실전 경험 제로입니다. 이건 큰 약점이죠. 그래, 이걸 강조해야 해.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최대 약점 검증 부족, 실전 경험 없음, 양산 리스크 존재. 하지만 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잠깐, 그럼 UAE가 멍청이란 말인가요?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전, 그게 핵심이에요. UAE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합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려는 거죠. F-35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요.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봉인돼 있죠. 정비조차 미국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 합니다. 이건 종속이에요. KF-21은요? 한국이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심지어 UAE 내에 생산 라인을 설치해서 현지 생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AESA 레이더, 항공전자, 엔진 정비, 모든 기술을 이전한대요. 이건 파트너십이지 종속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UAE의 선택 기준이 단순히 성능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제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 국장이었어요. 브래드, 지금 당장 올라와. 국장실에 가자 5명의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커크먼, 상황이 어떤가? 심각합니다. UAE가 한국 KF-21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네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건가?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F-35가 선정되길 원하네. 하지만 데이터? 브래드, 자네는 미국 국방부 소속이야. 25년간 누굴 위해 일했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객관적 분석이 아니었어요. F-35를 정당화할 논리였죠. 생각해보게. 자네 경력도 생각하고. 그건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국장실을 나오며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력감이 들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위치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브래드, 자네 한국 편 드는 거 아니지? 존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분석하는 거야. 분석?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F-35를 밀어야지. 하지만 데이터 좀 그만 얘기해. 우린 한 팀이야. 미국 팀이라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저는 식사를 마저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3시,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제목은 Proof of KF-21's Capability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KF-21의 비행시험 동영상이었어요. 고속기동, 급상승, 배럴롤,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 KF-21의 AESA 레이더 성능 시험 결과였어요. 탐지거리, 추적 능력, 다중 표적 동시 포착, 모든 수치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메일 하단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십시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일 헤더를 보니 한국에서 발송됐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한국 측의 로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알리려는 누군가의 양심일까요? 저녁 6시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우리 법무팀이 자네 보고서를 검토하고 싶대. 뭐? 내 보고서를? 그래, 사전 검토가 필요하대. 혹시 우리 F-35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니까. 데이비드, 이건 UAE 정부에 제출하는 독립 보고서야. 록히드 마틴이 왜 검토해? 브래드, 우리 관계를 생각해봐. 부탁이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압력이잖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소리를 지른 거죠. 데이비드는 침묵했어요. 브래드, 신중하게 생각해. 자네 아들도 있잖아. 제이크 말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제 가족을 들먹이다니. 데이비드, 선을 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제이크한테서 전화 왔어요. 무슨 일 있대요? 무슨 전화? 누가 제이크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로 좀 복잡한 거예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했어요. 제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제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제 양심을 지킬 것인가? 새벽 2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다 모으자. 모든 사실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자. 저는 이메일을 열어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한 상세 기술 자료를 요청합니다. 분석 목적입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진실을 알기로.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하기도 전에 휴대폰에 12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로버트 국장, 데이비드, 동료들 모두가 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래드, 자넨 뭐 하는 건가? 한국 회사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네, 기술 자료가 필요해서요.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나? 우리 편인가, 저들 편인가?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진실의 편일 뿐이죠. 젠장, 브래드, 25년 동안 자네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잊었나?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록히드 마틴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눈을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죠.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UAE 공군 대표단이 한국을 재방문해 KF-21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았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KF-21의 조종 편의성과 기동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종사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전자전 능력과 센서 융합 시스템이 인상적이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직접 평가했다고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정보는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직접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대요.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 오후 1시 록히드 마틴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데이비드가 아닌 CEO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커크먼 분석관, 저는 록히드 마틴 CEO 제임스 테이니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UAE의 특별 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F-35 가격을 추가로 5% 인하하고 F-15EX 30대를 패키지로 제공할 겁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죠. 하지만 기술 이전은요? 그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정비 기술과 부품 생산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합니다. UAE는 불가능합니다. 의회가 절대 승인 안 해요. 그럼 경쟁에서 질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CEO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커크먼, 자네는 어느 편인가? 저는 팩트의 편입니다. 그 팩트가 자네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이제 CEO까지 나섰습니다.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죠. 오후 3시 프랑스 피에르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브래드, 우리 다쏘도 최종 제안을 냈어. 라팔 F4 70대, 가격은 대당 9천만 달러. 미스트랄 단거리 미사일 패키지 포함. 기술 이전은 50%. 우리 최선이야. 그럼 부족해. 알아. 그래서 유럽 컨소시엄 전체가 나서기로 했어. 에어버스가 군수 협력을 제안할 거야. 독일 타이스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래도 한국만큼은 못 줄 거잖아. 맞아. 피에르의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브래드,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이미 졌어. 한국이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 우린 따라갈 수가 없어. 포기하는 거야? 아니,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10%도 안 되는 확률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광장에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저녁 5시 제 이메일함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께 귀하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직접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박민준 수석 엔지니어 드림, 한국 방문이라.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펜타곤은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거예요.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봐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테니까요. 밤 8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 제이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분위기였죠. 아빠, 오늘 또 이상한 전화 왔어요. 제이크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가? 신원 확인 안 했는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한국 회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래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가족까지 위협받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UAE 프로젝트, KF-21, 록히드 마틴의 압력, 펜타곤의 기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진실을 써야 합니다.
분석가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해요. 그럼 당신 일자리는 잃을 수도 있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지지해요. 옳은 일을 하세요. 제이크, 저 공군 조종사 되는 거 포기하려고요. 민간 항공사 조종사가 될래요. 아빠가 양심을 지키는데 제가 발목 잡을 순 없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숙했나 싶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우리 가족은 당신 편이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밤 11시 서재에서 저는 한국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민준 박사님께 11월 첫째 주에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KF-21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낮이니까 즉시 답장한 거죠. 환영합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진실의 편에 서기로.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10월 20일 일요일, 저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F-35를 위한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놓친 게 있을지. 주말 내내 서재에 틀어박혀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UAE 차세대 전투기 도입 전략적 분석 및 F-35의 우위성 평가였어요. 저는 F-35의 모든 장점을 나열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기술, 센서 융합 시스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50년간 축적된 미국 항공기술의 결정체, KF-21의 약점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실전 경험 제로, 양산 리스크, 블록 1의 제한적 스텔스 성능, 해외 의존도 높은 엔진. KF-21은 아직 블록 1단계입니다.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블록 3부터 가능하며 이는 2032년 이후에나 실현될 전망입니다. 반면 F-35는 현재 완성된 시스템으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객관적 사실만 썼어요.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을 F-35 쪽으로 기울였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F-35는 성능, 신뢰성, 상호운용성 모든 면에서 KF-21을 압도합니다. 가격 차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미하며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고려하면 F-35 선택이 UAE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이 보고서를 UAE 국방조달청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로버트 국장과 데이비드에게도 사본을 보냈어요. 1시간 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프레드, 잘했네.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군.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라면 UAE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제 경력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시에 F-35가 선정될 수도 있고요. 오후 3시 데이비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프레드, 완벽한 보고서야. 우리 법무팀도 만족해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이거 보면 UAE도 마음 바뀔 거야. 자네 덕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어요. 제가 정말 객관적이었나? 아니면 압력에 굴복한 건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UAE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죠. 커크먼 분석관님께 상세한 보고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술 독립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F-35는 여전히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UAE 국방장관 압둘라 알만수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거부당한 거예요. 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한 문장으로 묵살됐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이 네 글자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을 아무리 깎아도 기술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오후 4시 UAE 국방장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위급 인사가 직접 연락하다니 이례적이었어요. 커크먼 분석관,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 차세대 전투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항공산업 자립입니다. 이해합니다만 F-35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핵심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정비조차 미국 기술자에게 의존해야 하죠. 이건 독립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한국은 다른가요? 네. 한국은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UAE 내에 생산 라인을 만들고 우리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며 모든 설계 도면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의 논리가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F-35의 100% 성능이 필요 없습니다. 80% 성능의 KF-21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상적은 최첨단 전투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니까요. 커크먼 분석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UAE 국방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비싸고 강력하지만 종속적인 무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덜 강력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주는 무기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거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1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제 200페이지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록히드 마틴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상회의였죠. 데이비드와 CEO,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참석했어요. 브래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UAE가 거부했다고. 네, 기술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 기술은 주겠다고 했잖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의회가 절대 승인 안 해. CEO가 책상을 쳤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200억 달러짜리 계약을 그냥 날리자고. 한국이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젠장.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모두가 좌절했죠. 밤 9시 펜타곤 동료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브래드,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보고서가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미국 편이야?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제가 진 게 아니라 미국 시스템이 진 건데. 밤 11시 서재에 앉아 스카치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평소엔 술을 거의 안 하는데 그날은 한 병을 다 비웠어요. 25년이 뭐였지? 제 경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 기술 우위가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제가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궁금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 새벽 2시,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박민준 박사에게 이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박민준 박사님, 11월 5일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KF-21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제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F-35를 위한 완벽한 보고서도 UAE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죠. 직접 가서 진실을 보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을 이길 만한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은 건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식당에서 혼자 식사했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25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하루아침에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10월 27일 금요일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2012년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제목은 한국방산 산업 현황 및 전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의 방산 산업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 면허 생산하는 수준이다. 독자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며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내가 완전히 틀렸네. 2012년 재평가 이후 한국은 뭘 했을까요? K9 자주포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천국 미사일로 패트리어트를 제쳤어요. 그리고 이제 KF-21로 F-35를 위협하고 있죠. 내가 뭘 놓친 거지? 저는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2010년 제가 한국 방문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서울 명동 거리, 현대자동차 공장, 삼성전자 본사.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추격자일 뿐이다. 창조자가 아니라 모방자다. 그런데 지금 보니 틀렸어요. 한국은 모방을 넘어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왜 못 봤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만함. 저는 미국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어요.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신흥국은 영원히 추격자일 거라는 편견. 저는 1950년 한국전쟁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던 나라. 그리고 2024년 서울 사진, 롯데월드타워,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
첨단 지하철 시스템, K-팝 콘서트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있었나요? 일본도 50년 걸렸습니다. 독일은 전쟁 전부터 산업 기반이 있었고요.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자원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돼요. 대체 뭐가 그들을 움직인 거야? 저는 한국경제발전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전자산업 도약, 1990년대 IMF 위기 극복, 2000년대 IT 강국 도약, 한 가지가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교육. 한국은 교육에 미쳤어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은 시켰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밥을 굶으면서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죠. 그 결과 2020년대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공학도가 넘쳐났어요. 그들이 삼성, 현대, LG, KAI로 들어갔죠. 교육이 국력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인재였어요. MIT, 스탠퍼드,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들. 하지만 한국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이들 대학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밤 11시.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내가 평생 뭘 했나 싶어서.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25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잖아요. 하지만 틀렸어.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그럼 이제 인정하면 되죠. 틀렸다는 걸. 그게 쉽지가 않아.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자존심보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진실이 중요하죠. 여보, 나 한국 가려고. 언제? 다음 주 화요일. 직접 가서 KF21을 봐야겠어. 가요. 그리고 진실을 보고 오세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벽 1시. 저는 제이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아빠가 한국에 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5분 뒤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한국 항공산업 보고 싶어요. 아빠 일도 돕고 싶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의젓했나 싶었어요. 고맙다, 아들. 하지만 이번엔 아빠 혼자 가야 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 알겠어요. 아빠 파이팅.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무섭지 않았어요. 10월 31일 월요일. 저는 로버트 국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디 가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지금 UAE 건이 급한데 휴가를 가겠다고? 죄송하지만 꼭 가야 합니다. 국장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혹시 한국 가는 거 아니지? 제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브래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를 배신하려고?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는 겁니다. 진실? 자네 편견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제가요? 아니면 당신들이요? 저는 처음으로 상사에게 대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죠. 국장님, 저는 분석가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 일은 진실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진실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도 있어. 진실이 국익을 해친다면 그건 국익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진 거예요. 양심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시스템의 톱니바퀴였어요. 펜타곤이 원하는 걸 분석하고 로키드 마틴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포장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KF21이라는 현실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편견을 깨고 있으니까요. 오후 3시,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출발. 일주일 뒤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제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타고. 그런데 그게 F-35가 아니라 KF-21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죠. 어떤 압력도 어떤 편견도 없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진실을 봐야 한다고. 제 25년 경력이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한국은 정말 미국을 위협할 만한 기술을 가졌을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은 걸까? 일주일 뒤면 답을 알게 될 겁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 14시간. 긴 시간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뭘 보게 될까? 한국은 정말 제 편견을 깰 수 있을까?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커크먼 분석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사천입니다. 거기 우리 공장이 있어요. 차에 타고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과 논밭이 보였어요. 11월 초에 한국은 가을 끝자락이었죠.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한국은 처음이십니까? 아닙니다. 2010년에 한 번 왔었어요. 서울만 봤지만 그때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보이네요. 고속도로도 훨씬 좋아졌고 박민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14년이면 긴 시간이죠. 한국은 그 사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죠.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였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항공 분야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95년 졸업했죠. 그리고 미국 MIT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MIT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모교였거든요. 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있었습니다. 항공기 구조역학 전공이었어요. 그럼 저랑 겹칠 수도 있겠네요. 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MIT에 있었거든요. 오, 그렇군요. 선배님이시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풀렸죠. 박사님, MIT 졸업하셨으면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박민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커크먼 분석관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일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F-35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구조 설계팀이었죠. F-35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만뒀냐고요? 2010년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민준, 자네는 유능해. 하지만 핵심 기술팀으로는 못 올라가. 자네는 한국인이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2등 시민일 뿐이라는 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기술 접근 제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올라갈 수 없는 유리 천장.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 한국이 KF-21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2등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게 낫겠다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한국에는 전투기 개발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T-50 고등훈련기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F-35에서 배운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200명의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8년간 밤낮 없이 일했어요. 쉽지 않았겠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안 줬어요. AESA 레이더, 항공전자, 스텔스 코팅, 모두 독자 개발해야 했죠.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말했어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KF-21이 정말 F-35와 경쟁할 수 있나요? 박민준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우리는 F-35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F-35는 훌륭한 전투기예요. 저도 그 개발에 참여했으니까 알죠. 하지만 F-35가 모든 나라에 맞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F-35는 미국의 전략에 맞춰 설계됐어요. 전 세계 어디든 투사할 수 있는 원정 능력, 네트워크 중심전, 스텔스. 이건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필요한 겁니다. 그럼 KF-21은 중견국의 필요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자국 방어와 지역 안보, 합리적 가격과 독립적 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자립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UAE는 F-35의 100% 성능이 필요 없습니다. 80%면 충분하죠. 대신 그들은 기술을 원합니다. 자립을 원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왜 안 주나요? 기술을. 박민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국은 식민지를 독립시키지 않습니다. 기술 종속은 현대판 식민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기술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커크먼 분석관님,
제가 왜 당신을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왜죠?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10월 20일 UAE에 제출한 200페이지 보고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UAE 측이 우리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객관적이었어요. 편견이 있었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압력을 받고 있지만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KF21이 무엇인지. 박민준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편에 설 것인가,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제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고 있었죠. 가시죠. KF2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남은 1시간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오후 2시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보였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과 활주로 그리고 경납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준 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KF21 보람의 시제 7호기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은회색 기체가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났죠. 날렵한 기체선, 우아한 날개, 그리고 쌍발 엔진의 위압감. 이게 KF21이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실물은 달랐어요. 이건 진짜 전투기였습니다. 장난감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할 무기였죠. 직접 보니 어떠십니까? 박민준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가까이 가보시죠. 우리는 KF21에 다가갔습니다. 제 손이 기체 표면에 닿았어요. 차갑고 매끈한 복합재 표면이었습니다. 기체의 42%가 복합재입니다. F-35는 35%죠. 우리가 더 높아요. 어떻게 가능했죠? 한국은 탄소섬유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현대차, LG화학 같은 회사들이 20년간 축적한 기술을 우리가 활용했어요. 박민준 박사가 기체 앞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레이더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AESA 레이더예요.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성능은 탐지거리 150km 이상, 동시 추적 표적수 20개 이상, 미국 ANAPG 83의 90% 수준입니다. 90%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이에요. 내부 무장창을 보시겠어요? 박민준 박사가 기체 하부를 열었습니다. 2개의 무장창이 보였어요. 블록1에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을 내부에 탑재합니다. 블록2에서는 10발로 늘어나죠. 블록2는 언제 나옵니까? 2030년 예정입니다. 완전 스텔스 기능과 함께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박사님, 시뮬레이터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네. 커크먼 분석관님,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직접 조종해 보셔야 진짜 느낌을 아시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시뮬레이터실로 갔습니다. 실제 KF21 조종석을 재현한 공간이었죠. 저는 조종석에 앉았어요. HOTAS 조종관, 3개의 대형 디스플레이,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 앞 화면에 활주로가 보였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죠. 가상이지만 리얼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어요. 고도 1만 피트, 1만 5천 피트, 2만 피트, 적기 포착, 북쪽 50km, 고도 2만 5천 피트.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움직였어요. 기체가 반응했죠. 부드럽고 정확하게. 미사일 발사 준비. 조준 레티클이 적기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트리거를 당겼어요. 미사일 발사. 화면에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적기를 명중시켰죠. 표적 격추. 임무 성공.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조종감이 F-35 못지않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종사들도 같은 평가를 했어요. 시뮬레이터에서 나와 저는 박민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성능 데이터 다 진짜입니까? 100% 진짜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데이터는 모두 비행시험으로 검증됐습니다. 비행시험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행시험 영상이 재생됐어요. KF-21이 고속으로 기동하는 장면.
급상승, 급강하, 배럴롤, 코브라 기동. 놀라운 기동성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달성, 실용 상승한도 1만 6천 m 도달, 최대지 9.0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누적 비행 시간은 2024년 10월 기준 1800시간 돌파했습니다. 6대 시제기가 매일 비행 중이에요. 문제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초기에는 엔진 출력 불안정, 전자전 시스템 오류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개발 과정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이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대당 6,500만 달러입니까? 네, 수출형 기준입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하죠? F-35는 1억 달러가 넘는데 박민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처음부터 비용 효율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둘째, 한국의 제조 비용이 미국보다 30% 낮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이 있었어요. 연구개발비 8.8조 원을 정부가 투자했죠. 8.8조 원이면 약 70억 달러입니다. F-35 개발비는 500억 달러가 넘었죠. 우리는 7분의 1 비용으로 개발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집중과 선택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를 만들려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죠. 엔진은 유럽에서 사왔고 무장은 검증된 걸 썼어요.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그럼 기술 이전은 정말 100%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줄 수 있어요. 설계도면, 생산 공정, 정비 매뉴얼, 전부요. 왜죠? 기술이 유출되면 손해 아닙니까? 박민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UAE가 KF-21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평생 파트너가 돼요. 부품을 우리한테서 사고 업그레이드를 함께 개발하고 기술 협력을 계속하죠. 이게 진정한 윈윈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미국은 종속시키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를 만들려고 해요.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KF-21이 F-35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준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이건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다른 겁니다. F-35는 미국 같은 초강대구경이에요. KF-21은 한국, UAE, 폴란드 같은 중견구경이죠.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UAE에서. 맞습니다. 그건 UAE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 고객이 되고 싶지 않아요.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날 저녁 박민준 박사는 저를 사천 시내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먹으며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커크먼 분석관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제 25년 경력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진실도 걸려 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박사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당신의 경쟁자죠. 박민준 박사가 웃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저도 한때 미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MIT에서 공부하고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면서 미국 꿈을 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시스템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진실과 시스템 사이에서.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돕는 겁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발전했죠.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철학자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로요. 진실만 담은 보고서. 제목은 정했습니다. KF-21 21세기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으니까요. 11월 7일 목요일.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사천 공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생산 라인을 보고 싶었거든요. 박민준 박사가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거대한 공장 홀에 KF-21이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다양한 조립 단계에 있었죠. 어떤 건 기체만, 어떤 건 날개가 달린 상태, 어떤 건 거의 완성됐고요. 현재 월 생산 능력은 몇 대입니까? 지금은 월 2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6년 양산 시작하면 월 4대로 늘릴 계획이에요. UAE 주문 80대를 소화하려면 5년 걸립니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인도 계획이죠. 저는 생산 라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로 품질을 검사했어요. 이건 첨단 공장이었습니다. F-35 생산 라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자동화율이 높네요. 네, 70% 자동화입니다. 한국은 로봇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우리한테 로봇을 공급해요. 인력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현재 2,500명이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양산 시작하면 5,000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산업이었죠. 점심시간에 박민준 박사가 저를 직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어요.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죠. 우리 팀은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젊어요. 왜 이렇게 젊은 인력이 많죠? 한국은 공대생이 많거든요.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에서 매년 수천 명의 항공우주공학 전공자가 배출돼요. 그들이 KAI로 오죠. 왜 KAI를 선택합니까? 자부심 때문이에요. 우리 전투기를 만든다는 자부심. 삼성이나 현대도 좋지만 KAI에서는 역사를 만드는 거니까요. 식사 후 박민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누군데요? 김정환 박사님. AESA 레이더 개발 책임자예요. 한국 레이더 기술의 전설이죠. 오후 2시, 저는 김정환 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저는 AESA 레이더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레이더 개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죠.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당시 한국은 AESA 레이더 기술이 전무했어요. 미국한테 사야 했죠. 그럼 어떻게?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수신 모듈 하나하나를 설계하고 수천 번 테스트했어요. 처음엔 잡음만 나왔죠. 표적 탐지는커녕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도 안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팀 30명이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안 하면 한국은 영원히 외국 레이더를 써야 하니까요. 몇 년 걸렸습니까? 8년입니다. 2018년에 첫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목표 성능을 달성했죠. 탐지거리 150km, 동시 추적 20개 표적. 믿기 어렵네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싶었죠. 김정환 박사가 저를 레이더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실물 AESA 레이더가 있었어요. 이게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입니다. 1024개 송수신 모듈로 구성돼 있어요. 미국 레이더와 비교하면 솔직히 말하면 ANAPG 83의 90% 수준입니다. 아직 10%가 부족하죠. 하지만 계속 개발 중이에요. 2030년이면 100% 따라잡을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8년 만에 0에서 90%까지 왔으니까요. 5년 더 있으면 100% 갈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니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저녁에 박민준 박사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사천 항구의 해산물 식당이었어요. 커크먼 분석관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운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진실을 담은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실을 돕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대로요. 박민준 박사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저도 배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니까요. 11월 8일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 KF-21 보람의 패러다임 전환과 UAE의 전략적 선택.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KF-21 보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2024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KF-21을 직접 확인했다. 이하 내용은 필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과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한다. 1장 기술 수준 평가. KF-21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다음 성능을 보유한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900km, 실용 상승한도 16,000m. 이는 F-35와 비교해 속도는 동등, 작전 반경은 2배 이상, 상승한도는 동등 수준이다.
2장 AESA 레이더 평가.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탐지거리 150km 이상, 동시 추적 20개 표적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 이는 미국 ANAPG 83의 약 90% 수준으로 평가된다. 독자 개발 성공은 한국 항공기술의 높은 수준을 입증한다. 3장 가격 경쟁력. KF-21 수출형 가격은 대당 6,500만 달러로 F-35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설계 효율화, 낮은 제조 비용, 정부 R&D 지원의 결과다. 80대 구매 시 총 계약 금액은 52억 달러로 F-35 대비 약 30억 달러 절감 가능하다. 4장 기술 이전. 한국은 100% 기술 이전을 제한한다. 설계 도면, 생산 공정, 정비 기술 모두 포함된다. 이는 F-35의 0% 기술 이전과 대조된다. UAE의 기술 자립 목표를 고려할 때 결정적 차별화 요소다. 5장 결론 및 권고사항. 종합평가 결과 KF-21은 UAE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성능은 F-35의 80% 수준이나 가격은 50%, 기술 이전은 100%다. UAE의 전략적 목표인 기술 자립과 방산 산업 육성을 고려하면 KF-21 선택이 합리적이다. 다만 실전 검증 부족과 양산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는 단계적 도입과 기술 협력으로 완화 가능하다. 필자의 권고는 KF-21 우선 검토, F-35는 차선책 유지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을 때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워싱턴 DC에 도착하면 진짜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할 테니까요.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저는 새 보고서를 UAE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어요. 오후 2시 로버트 국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5명의 고위 관계자가 앉아 있었어요. 펜타곤 부국장, 국무부 중동 담당관, 그리고 놀랍게도 록히드 마틴 CEO 제임스 테이니까지. 커크먼, 앉게. 저는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자네 보고서 봤네. 네, 미쳤나? 한국 전투기를 추천해. 사실을 쓴 겁니다. 사실? 자네가 한국한테 매수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을? 록히드 마틴 CEO가 끼어들었습니다. 커크먼, 자네 계좌를 조사했어. 한국에서 돈 받지 않았나?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단 1센트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배신을 해?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쓴 겁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국무부 담당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 이건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닙니다. 미국의 중동 전략이 걸린 문제예요. UAE가 한국 전투기를 사면 우리 동맹 체제가 약화됩니다. 그건 정치 문제잖아요. 저는 기술 분석가입니다. 정치와 기술은 분리할 수 없어요. 논쟁이 30분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혼자서 5명을 상대했어요. 지칠 대로 지쳤죠. 커크먼, 마지막으로 묻겠네. 보고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해고야. 뭐라고요? 즉시 정직 처분이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이미 UAE에 갔어요.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폭탄 발표를 한 거예요. 록히드 마틴 F-35 블록사 업그레이드 UAE에 특별 제공. 가격 대당 9,500만 달러로 인하. 기술 협력 프로그램 포함.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마지막 카드예요. 록히드 마틴이 원칙을 깬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뉴스였어요. 미 국무부 UAE의 공식 성명. F-35 선택 시 중동 안보 협력 강화 약속. 한국 전투기 선택 시 재고려 필요. 이건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위협이었죠. 11월 12일 화요일,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UAE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대요. 친미 세력과 독립 노선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에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브래드, 큰일 났어. UAE 국방위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대. 일부는 미국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 왕세자는 뭐래? 왕세자는 한국 편이야. 하지만 왕실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대. 젠장. 그리고 브래드, 더 나쁜 소식이 있어. 뭔데? 한국 KAI에서 생산 일정 문제가 제기됐대. 2028년 인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왜? 양산 라인 구축이 예상보다 복잡하대. 부품 공급망 문제도 있고. 이건 재앙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커크먼 씨죠? 조심하세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경고해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저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괜찮아? 응, 왜? 이상한 사람 없었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조심해. 저는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웠어요.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밤 9시 제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집 앞에 이상한 차가 계속 서 있었어요. 뭐? 검은색 SUV예요. 번호판도 안 보이고 몇 시간 동안 거기 있다가 방금 갔어요. 제이크, 당장 엄마 모시고 할아버지 댁으로 가. 네, 왜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가. 제이크는 제 목소리의 긴박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근데 아빠는 괜찮아. 가족만 안전하면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11월 13일 수요일 설상가상으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펜타곤 분석관, 한국 전투기 옹호로 논란, 커크먼, 미국 이익 배신 의혹, 록히드 마틴, 커크먼 고소 검토.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왔어요.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동료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브래드, 너 미쳤어? 25년이 허사네.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오후 2시 박민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뉴스 봤습니다. 제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양산 일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2028년 인도는 지킬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 11시,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죠. 내가 틀렸나? 25년 경력이 무너지고 가족이 위협받고 친구들이 등 돌리고 이 모든 게 가치 있는 일이었나? 그때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UAE 국방장관 알만술이었어요. 커크먼 분석관님께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는 압력도 알고 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분석을 신뢰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제 희생을.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UAE 내부 갈등, 한국의 생산 문제, 제 개인적 위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제 노트북 화면에는 2024년 서울 야경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강남의 빛나는 고층 빌딩들, 한강 다리 위의 불빛들. 70년 만에 이런 변화라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죠. K-팝으로 문화 강국이 되고 반도체로 기술 강국이 되고 이제 KF21로 방산 강국이 되려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한국이야. 제 머릿속에 박민준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F-35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만의 길. 한국은 미국을 모방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았죠. 그게 KF21이고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Why UAE Should Choose KF-21 and American Defense Analyst Honest View였어요. 저는 브래드 커크먼입니다. 25년간 미국 펜타곤에서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기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UAE는 한국 KF-21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배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F-35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고죠. 하지만 UAE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술 종속입니다. F-35를 사면 UAE는 평생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F-35는 너무 비쌉니다. 성능의 20% 차이를 위해 2배 가격을 내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셋째,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21세기는 기술 독립의 시대입니다. UAE가 원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한국은 그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제 경력이 끝날 것을 압니다. 동료들이 저를 배신자라 부를 것도 알고요. 하지만 진실은 말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종속이 아닌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은 UAE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미국은 고객으로 대하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UAE여,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역사는 당신 편입니다.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총 1,500단어였어요. 새벽 5시, 저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 동시 투고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죠. 오전 9시,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당신 기고문이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어요. 저는 놀라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일면 톱 기사였죠. 펜티간 애널리스트 브레이크스 랭크스 UAE 슈드 추즈 코리언 파이터 젯. 기사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이었어요. 용기 있는 분석이다. 미국 방산 로비의 민낯이 드러났다. 커크먼은 배신자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찬반이 갈렸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전 11시 CNN에서 긴급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오후 3시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죠. 커크먼 분석관, 25년 경력을 걸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했고요. KF21은 진짜입니다. UAE에게 더 나은 선택이죠.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진짜 미국의 이익은 신뢰입니다. 동맹국을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득이에요. 록히드 마틴은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십시오. 저는 진실만 말했으니까요. 인터뷰는 20분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떨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녁 7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제이크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뉴스 다 봤어요. 아빠가 옳은 일하고 있어요. 아내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밤 10시, 박민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기고문 받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당신은 진정한 전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KAI 회장의 직접 메시지였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께 우리는 2028년 첫 인도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11월 16일 토요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왕세자가 직접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UAE는 독립적 국방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속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커크먼 분석관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사실상 KF21 선택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커크먼 분석관님, 저는 알만수리입니다. UAE 국방장관이죠. 장관님, 당신의 용기가 우리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KF21을 선택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공식 발표는 몇 주 뒤가 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국 압박에 굴복했을지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제 선택이 역사를 바꿨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죠. 꿈에서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KF21을 타고,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민준 박사 UAE 조종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날고 있었죠.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 10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제 집 서재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UAE 국방부 기자회견이었죠. 알만수리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UAE 국방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UAE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보라매를 선택했습니다. 도입 규모는 80대, 계약 금액은 180억 달러입니다. 화면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 100%, UAE 현지 생산 40대, 그리고 장기 기술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UAE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8년부터 순차 인도가 시작되며 2035년까지 완료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전화, 인터뷰 요청, 그리고 놀랍게도 사과 전화들까지. 첫 번째 전화는 피에르였어요. 브래드, 자네가 해냈어. 믿을 수 없어. 피에르, 자네는 전설이 될 거야. 한 사람의 용기가 2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바꿨어. 과찬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축하해, 친구. 두 번째 전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로버트 국장이었어요. 브래드, 저 사과하고 싶네. 국장님, 자네가 옳았어. 나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지. 진실을 보지 못했어. 미안하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복직하게. 아니, 승진시키겠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 저는 웃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후 1시, 더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록히드 마틴 CEO 제임스 테인이었어요. 커크먼,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는 고객을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 대상으로 봤어. 그게 잘못이었지.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가 변해야 해. 자네가 컨설턴트로 와주면 안 될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 CNN이 특집 방송을 했어요. 브래드 커크먼 진실을 선택한 분석가라는 제목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UAE의 결정은 단순히 전투기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21세기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커크먼. 그는 25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택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뷰 영상도 나왔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오후 5시 박민준 박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는 한국 사천 공장에 있었어요. 주변에 KAI 직원들이 가득했죠. 커크먼 분석관님, 우리가 해냈어요. 배경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박사님.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죠. 당신도 포함해서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회장님이 인사하고 싶어 하세요. 화면에 60대 중반의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KAI 회장이었어요. 커크먼 분석관님,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장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한국의 친구로 생각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어요. 저녁 7시 한국뉴스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아내가 유튜브로 보여줬어요. KF-21 UAE 수출 성공, 한국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 총 24조 원 규모, 일자리 3만 개 창출 예상, 폐허에서 방산 강국까지 70년의 기적. 화면에 1950년 한국전쟁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KF-21 사진으로 전환됐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밤 9시 워싱턴 포스트가 제 인터뷰 전문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이번 계약은 기술 독립의 승리입니다. 종속이 아닌 파트너십의 승리죠. 미국은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사 댓글이 3,000개가 넘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커크먼은 진정한 애국자다. 용기 있는 진실이다. 미국 방산업계는 반성해야 한다. 밤 11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우리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제는 21세기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MIT에서도 왔어요. 동문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려 했던 거죠. 진실을 말함으로써 제 책상 위에 F-35 모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대신 KF-21 모형을 올려놓았어요. 누군가 한국에서 보내준 거였죠. 두 전투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처럼. 이게 미래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월 8일. 오늘 역사가 바뀌었다. UAE가 KF-21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파트너십으로, 제국에서 동반자로. 나는 25년 경력을 잃을 뻔했다. 가족이 위협받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진실하면 이긴다는 것을. 감사하다. 이 여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일기를 닫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죠. 꿈속에서 저는 KF-21을 타고 날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박사, UAE 조종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미래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비행이었습니다. 성공 직후 일주일, 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폴란드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폴란드는 한국 KF-21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UAE 계약을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조건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KF-21 60대 도입 협상 시작. 왕세자 직접 지시. 이집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국 KAI 주가는 일주일 만에 45%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돌파했죠. 더 놀라운 건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1월 12일, 록히드 마틴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록히드 마틴은 국제 파트너십 모델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기술 협력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어요. 한국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보잉도 뒤따랐습니다. 보잉, 동맹국 기술 이전 프로그램 신설 발표.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UN 본부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주제는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50개국 국방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UAE KF-21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파트너십의 승리입니다. 종속이 아닌 독립의 승리죠. 냉전시대 방산 협력은 제국과 식민지 모델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무기를 팔고 약소국은 사서 쓰는.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모든 나라가 기술 독립을 원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은 명확합니다. 파트너를 만들어라. 종속시키지 말고. 기술을 나눠라. 독점하지 말고. 그러면 모두가 이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연설 후 수십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자문을 구했죠. 커크먼 분석관님, 우리나라도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나눴죠. 1월 18일,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한국, 방산 시장 게임 체인저로 부상, 알자지라 UAE 결정, 중동 국방 전략 재편 신호, NHK 일본도 한국 모델 주목,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가속화, CNN 미국 독점 시대 종말, 다극체제로 전환, 전문가들의 평가도 쏟아졌습니다. MIT 국제관계학과 교수 브래드 커크먼은 21세기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변화는 10년은 더 걸렸을 겁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방산 전문가 한국 모델은 신흥국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술 격차는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이번 계약은 기술 민주화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소수 강대국이 기술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했어요. 2024년 200억 달러였던 게 2025년 1월 한 달 만에 추가 계약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됐죠. KAI는 신규 채용 3,000명을 발표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사천시는 갑자기 호황을 맞았어요. 엔지니어들이 몰려들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식당과 상점이 늘어났죠. KF-21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1월 20일,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크먼 분석관,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뿌듯합니다.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미국 방산업계를 배신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배신이 아닙니다. 미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리더십은 독점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오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할 겁니다. 신흥국들의 기술 자립을 돕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보, 우리는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가 당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찬이야. 난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로 바꾸려고요. 응? 민간 조종사 하기로 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저 항공우주공학 공부하려고요. 한국 가서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 네. 아빠가 보여준 한국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좋아. 내가 원한다면 지원할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밤 10시 박민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폴란드에서 48대 추가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사우디도 거의 확정이에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들의 승리예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월 20일.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다. 하지만 이건 내공이 아니다. 한국의 70년 노력, 박민준 박사와 1200명 엔지니어의 헌신, UAE의 용기 있는 결단. 이 모든 것이 만든 결과다. 나는 단지 진실의 전령일 뿐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 과정에 내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한국 방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2025년 3월, 폴란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KF-21 보람의 48대 도입 결정. 계약 규모 110억 달러. 유럽에서 첫 계약이었어요. NATO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한 겁니다. 충격이었죠.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따랐습니다. 사우디 KF-21 60대 계약 체결. 140억 달러 규모. 중동 최대 방산 계약. 한국 방산 수출이 2025년 한 해에만 4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일자리 창출 직접 고용 1만 명, 간접 고용 2만 명, 총 3만 개 이상. GDP 기여도 연간 15조 원 추가 성장. 기술 파급 항공우주, 전자 소재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 한국 정부는 방산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싸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됐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K-방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하드 파워가 더해졌다. 이코노미스트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모델의 확산. 타임즈는 2025년 올해의 인물 후보에 박민준 박사를 올렸어요. 정책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 기술 협력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핵심 내용은 동맹국에게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허용한다는 거였죠. 한국 쇼크라고 불렸습니다. 한국 때문에 미국 정책이 바뀐 거예요.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NATO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한국을 파트너로 초청했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터키 독자 전투기 TFX 개발 가속화, 한국 모델 벤치마킹, 인도 AMCA 전투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추가 투자, 인도네시아 한국과 KF-21 공동 생산 확대, 역사적 의미가 부각됐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2025년 UAE 계약은 21세기 방산사의 전환점이다. 기술 독점 시대가 끝나고 기술 공유 시대가 시작됐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보고서 한국의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흥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방산 시장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소수 강대국의 독점이 깨지고 있다. 9월,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박민준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커크먼 분석관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7개월 만이죠. 그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박민준 박사가 말했어요. 생산 라인이 3배로 늘었어요. 이제 월 12대 생산 가능합니다. 대단하네요. 폴란드, 사우디 계약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행복한 비명이지만요. 공장에 도착하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2개 더 늘었고 주차장에는 차가 가득했어요. 직원이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3배예요. 고용 효과가 엄청나네요. 생산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KF-21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UAE용 기체예요. 다음 달 시험 비행 예정이죠. 은회색 기체가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녁에 박민준 박사가 저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어요. 문이 열리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KAI 회장, 한국 국방부 차관, 청와대 안보실장, 커크먼 분석관님을 위한 작은 모임입니다.
KAI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당신은 한국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방사는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털 패를 건네받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의 전사 브래드 커크먼에게 당신의 용기가 한국과 세계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승리예요. 70년간 쉼없이 달려온 한국의 승리죠.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커크먼 분석관님, 한국 정부는 당신을 명예국방고문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강남의 불빛들. 70년 전 폐허였던 곳이 이렇게 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느꼈어요. 다음 날 박민준 박사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전쟁기념관이에요.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여기를 봐야 해요.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1950년 전쟁의 참상, 폐허, 굶주림, 그리고 재건, 발전, 도약. 한 전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우리를.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럽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될 줄 몰랐어.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나라의 노력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실이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펜타곤 분석관이 아니었어요. 독립 컨설턴트였죠. 회사 이름은 글로벌 디펜스 파트너십 컨설팅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겼어요. 강남의 한 빌딩 20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됐네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한국인 5명, 미국인 3명, 유럽인 2명, 다국적 팀이었죠. 제 일은 신흥국들의 방산 기술 자립을 돕는 거였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많은 나라가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경험을 나눴죠. 교육 투자, 연구개발, 국제협력, 외적 변화뿐 아니라 내적 성장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겸손해졌죠.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틀렸죠.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열정과 노력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글로벌 디펜스 에저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신흥국 방산 인재를 교육하는 거예요. 박민준 박사가 공동 이사장이 됐죠. 우리가 배운 걸 나눕시다. 그게 진정한 발전이니까요. 재단은 매년 100명의 신흥국 엔지니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한국, 미국,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게요. 첫 장학생 중에 제 아들 제이크도 있었어요. 아빠, 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아들. 자랑스럽다. 아빠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박민준 박사와는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매달 화상통화를 하며 기술 발전을 논의했어요. 가끔은 골프도 쳤죠. 커크먼, 자네 골프 실력이 늘었군. 박사님한테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편한 사이가 됐어요. 다른 이들을 돕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자문, 필리핀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 말레이시아 기술 독립 로드맵 작성.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했듯이 고난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제가 25년간 펜타곤에 있던 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요. 시스템을 이해해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부를 알아야 진실을 말할 수 있죠.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도 변했어요. 아내 엘렌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잖아요. 언어를 배워야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전 옆에서 지지했을 뿐이죠. 제이크는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아빠, 한국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기술도 대단하고. 그래, 아빠도 그렇게 느꼈어. 딸 에밀리도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저 삼성전자 마케팅팀에 들어갔어요. 축하한다, 딸. 우리 가족 모두 한국과 인연이 생겼네.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됐어요. 김치찌개와 막걸리를 즐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죠. K-팝도 들었어요. BTS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매년 광복절과 한국전쟁 기념일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잊지 말자. 헌화하고 묵념하고 감사했죠. 이 나라가 있어서 11월 어느 날 저는 MIT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틀렸습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봤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노력하면 된다고, 진실하면 이긴다고. 여러분도 배우세요. 겸손을, 개방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정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열정을 알아봐요. 감사합니다. 그 학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그 눈빛.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2막이 시작됐구나. 1막은 미국 펜타곤 분석관이었어요. 2막은 글로벌 파트너십 옹호자입니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이었죠. 밤, 서울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한강을 봤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민입니다. 국적은 미국이지만 마음은 세계에 있어요.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내일은 베트남 국방부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필리핀 출장이고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돌아보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시스템의 톱니바퀴였다. 이제는 변화의 주체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 불가능은 없다. 노력하면 된다. 진실은 승리한다. 감사하다. 이 여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2026년에는 더 많은 나라를 돕고 싶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한국처럼. 일기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KF-21을 타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민준 박사, 제이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미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오만함은 발전을 막아요. 하지만 데이터와 진실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죠. 제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힘을 봤습니다. 1950년 폐허에서 2025년 방산 강국까지. 이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입니다. 70년.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KF-21은 그 여정의 상징입니다. 한국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만든 결과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25년간 틀렸습니다.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여러분도 주변의 편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무시당하고 있는 재능이나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제 경력을 걸었습니다. 가족이 위협받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편에 섰으니까요. 진실은 때로 외롭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항상 그래왔죠. 한국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합니다. 7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일어설 거라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에 희망을 준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어떤 도전이든 노력하세요. 진실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브래드 커크먼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제 두 번째 고향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꿈꾸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